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는 김성일의 엣지라이프, 벌써 11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2회에 걸쳐서 뉴노멀 시대의 먹거리와 주거 환경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발달된 쇼핑몰과 배달 시스템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아찔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그나마 우리를 일상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지켜준 것이 이 국제적으로 눈부시게 오가는 쇼핑몰과 배달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제일교포 사업가 손정희 회장이 쿠팡에 투자를 했을 때만 해도 많은 이들이 이번은 좀 아닌 것 같아 하고 고개를 저었죠. 그러나 쿠팡의 미국 주식시장 상장으로 손정희 회장은 최소 10조 원을 벌었다고 평가받고 있죠. 유통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는 뉴스입니다. 지금의 기후 문제나 인구 증가, 도시 집적도를 볼 때 앞으로 우리 삶에 있어서 유통은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그런데 이 유통 이슈가 단순히 멋들어진 옷이나 한 끼의 간식을 해결하는 순간이 아닌 식량과 관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엔 식량 농업기구의 농업 전망 보고서 2018-2027에 의하면 메나, 즉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은 총 면적 중에 5%만이 식량 재배가 가능한 상황이죠. 나머지 25%는 건조한 사막지대 혹은 도시개발 지역으로요. 농업용수 공급 없이는 농사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유럽과 인도로부터 곡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로 유럽과 중동행 비행기가 결항되면서 인도의 과일, 채소 수출 업체 중에서 25%가 생산을 줄였고요. 그나마 남아있던 항공 수송료는 평상시보다 2.5배나 올랐습니다. 식량 공급은 가격의 안정성이 가장 중요한데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이들 메나 지역 국가들은 식량 가격의 폭등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관련 연구자들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아랍아미레이트는 전체 식량의 80%를 수입했습니다. 사우디 식량 수입도 전체 수비량의 75%에 이릅니다. 메마른 사막 지역에 위치한 중동 국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식량 위기 속에 놓여 있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남의 나라 식량 문제에 왜 그리 관심이 많으냐고요? 이게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에 열린 식량 안보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이택남 교수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한국의 곡물 자급률은 겨우 23% 수준입니다. OECD 34개국 회원국 중에서 32위인 최하위권이죠. 정부가 열심히 선진국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한국은 중동 국가 못지않은 식량 부족 국가입니다. 당연히 한국의 식량 대외 의존도도 매우 높습니다. 식량과 가축 사육에 필요한 사료, 곡물 중 4분의 3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고요. 쌀을 제외한 옥수수, 밀, 대두는 거의 전량 수입하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식량 안보는 적신호, 매우 위험 상태라는 뜻입니다. 즉, 세계적 식량 위기가 닥칠 경우에 그 어느 나라보다도 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요. 최근에는 글로벌 팬데믹 등 다양한 식량 안보 위협 요인으로 인해서 돈이 있어도 식량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식량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저 역시 몇 년 전에 집필한 미래의 환경과 농업에 관한 단행본 솔루션 그린에서 심각한 기후 문제와 우리나라 농업 및 식량 자급률에 대한 내용을 다루면서 만약 장기적인 기상이변으로 바다와 육지, 항공 수송에 몇 달간 문제가 발생한다면 우리나라에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까라는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식량 현실이 너무나 답답해서 던진 이 질문에 불과 10년도 안 되어 제 눈앞에 현실이 되어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국 농업의 가장 큰 문제는 기후 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산량 감소와 농촌 인구의 고령화 그리고 농지 감소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식량 문제를 지금의 농촌에서 그리고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땅에만 의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식량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나 중동뿐만은 아닙니다. 지금 지구촌에서 식량 자급이 가능한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 호주 등 몇몇 선진국뿐입니다.
물론 이들 나라도 심각해지는 기후변화 속에서 식량 위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느라 매우 긴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90억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의 생태학자 데이비드 첼만은 90억 인구를 먹여 살리려면 10억 헥타르의 농지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10억 헥타르라면 미국보다 조금 큰 어마어마한 면적입니다. 이 정도의 농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태계 파괴가 일어나야 할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농업용 비료의 주성분인 질소와 인으로 인한 부영양화가 최소 2.5배 늘 것으로 예측되니 전 세계의 강과 호수가 썩어갈 형편입니다. 그래서 농업을 농촌에서 도시로, 땅에서 빌딩으로 옮겨오기 시작했죠. 그 초기 모형이 식물 공장이었고 그보다 더 진화된 형태가 바로 수직 농업입니다. 식물 공장이 단층 건물 형태라면 수직 농업은 고층 빌딩형 식물 공장을 말하는데요. 고층 건물의 옥상에 태양광 발전 패널과 소형 풍력 터빈을 설치하고 거기서 생기는 전기로 고층에서는 화해류, 중간층에서는 채소류, 저층에서는 과일 등 재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지상과 근접한 1, 2층에는 식당가를 만들어서 수직 농업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지하층은 증발산 회수 시스템과 정수 시스템을 두고요. 건물의 가장 밑바닥에는 지열을 이용하는 난방 시스템을 설치한다면 더욱 에너지 면에서 효율적이겠지요. 빌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토지 이용은 최소화하고 생산성은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즉, 땅값이 비싼 대도시나 도심 인근에서 설치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 수직 농업은 농지를 늘리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자 인류의 식량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구상입니다. 일찍이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딕슨 데스포며 교수는 30층 규모의 빌딩 농장이 5만 명의 식량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사회의 반응은 썰렁했지만 불과 10여 년 만에 데스포며 교수의 상상은 현실이 됐습니다. 뉴욕, 시애틀, 라스베가스 등 미국 내 대도시에서 수직 농업이 시작됐고요. 이에 뒤줄세라 일본에서도 대도시의 수직 농업의 확산 추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와 상하이 등의 아시아 도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와 함께 세계 유수의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앞다투어 첨단 농업에 과감한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투자의 귀재,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의 이름을 듣게 되네요. 손 회장의 소프트뱅크는 이미 2017년 소프트밸리 농업기술 관련 스타트업에 2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0년 뒤쯤 손정희 회장의 2억 달러는 얼마쯤 될까요? 저는 상당한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같은 해 아랍아미레이트의 부통령이자 두바이의 통치자 그리고 이케아의 소유주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수직 농업 전문 회사인 에어로팜즈에 4천만 달러 투자를 한 것을 비롯해서요. 벌써 농업 분야에 1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습니다. 2018년에는 구글 벤처스가 9천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영국의 온라인 신용품 소매업체인 오카도는 2천만 달러 이상의 규모로 실내 농업에 착수해서요. 무성한 나물과 허브를 재배하기 시작했죠.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식량 기술 및 농업 기술 벤처 기금 중에 하나인 아그 펀더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식량 기술과 농업 기술에 관련된 스타트업이 지난 5년 동안 250%나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분야가 바로 수직 농업입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가 발표한 수직 농업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수직 농업 시장 규모는 20억 달러였는데요. 불과 5년 뒤인 2026년에는 1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꽤 오래전에 한국에서 식량 문제 해결에 가장 접근 가능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수직 농업을 제안했던 사람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한강변이나 한강 가운데 수직 농업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요. 농지 확보 비용이 들지 않을 뿐더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요.
멀지 않은 미래의 광화문 내거리, 강남대로 여의도의 30층짜리 빌딩에서 수직농업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수직농업을 위해서 별도의 건물을 새로 지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500세대가 거주하는 고층 아파트 단지의 경우라면 아파트 한 동을 식물 생산동으로 지정해서 농사를 짓게 하고요. 그렇게 되면 단지의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 정도는 충분히 자급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과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고층 아파트 한 동의 수직 농업으로 약 1만 명이 먹을 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직 농업은 건물만 있으면 되는 것은 아니죠. 다양한 형태의 첨단 기술 연구가 병행되어야 하고요. 진정한 저탄소 녹색 성장을 추구하는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수직 농업에 필요한 기술은 단순한 영농 기술을 넘어서 환경 제어, 온습도 조절, 기계, 전자, 정보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이 활용됩니다. 지금 한창 핵분열하듯이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IT, 바이오 기술, 나노 기술이 융합되어서 최첨단 수직 농업에 적용되고 성공한다면 단순히 식량난을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미래형 신산업으로 엄청난 부가가치와 성장 동력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첨단 수직 농업 솔루션에 초점을 맞춘 농업기술 분야에서 활약 중인 혁신 스타트업 오너지스 팜의 대표인 토마스 암브로시의 말을 빌자면 수직 농업이 단순한 농장 인프라가 아니라요, 실제 생태계에 가장 가까운 그린 플랫폼입니다. 암브로시는 기계학, 로봇공학, 정보기술, 인공지능, 머신 러닝, 가상현실, 농업 지식 기반 등을 연결해서 누구나 쉽게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재배 가능한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상추의 경우에는 일반 농장의 80배, 다른 수직 농업보다 2배 반이나 많은 양을 재배할 수 있는 반면에요, 전력 소비량은 다른 수직 농업에 비해서 70%만 있으면 됩니다. 또한 완전 자동화 기술로 사람이나 외부 요인에 의한 오염의 가능성도 제로화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건강하게 사는 데 가장 필요한 비타민과 섬유질을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재배하고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일부 중동 국가들도 수직 농업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습니다. 아랍아미레이트 두바이에 새롭게 등장할 바디아 팜스사의 첨단 수직 농업 전문업체 Q2 2020은 매일 3,500kg의 고품질 과일과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전체 물 소비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수직 농업에 누구보다도 관심이 높습니다. 코로나 이후 지구촌의 식량 문제는 한층 심각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의 식량 위기도 그만큼 더 심각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직 저는 한국이 코앞에 닥친 식량 문제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위중한 식량 위기 시대에 고작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머물고 있으면서 농민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국회의 농림특위를 생각하면 더 한숨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눈앞에 다가온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먹거리 문제를 고민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가면, 아니 코로나가 채 나가기도 전에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 모를 또 하나의 위기, 우리의 먹거리 미래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높이고 정부와 국회를 감시하며 대안을 촉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